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을 시작합니다. 대선을 앞둔 주요 정당의 선대위 구성이 끝나면서 진지한 정책 대결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은 유권자에게 공적으로 하는 약속이고 또 토론과 검증을 거친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숙한 민주선거의 토대가 됩니다. 국민은 정책 선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주요 내용을 윤보리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하게 된 윤보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여성 기업인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차별 시정,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겐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넘어 많은 대안을 얘기해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이 멸공을 연상시키는 사진 등을 잇따라 올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는 강한 비판 속에 이준석 대표 등 당 내에서도 지나친 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신의 허위 이력 제출 의혹이 불거진 안양대 전학회 과거 서류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환자가 3,000명대 초반으로 줄고 전국의 유행 위험도도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이 계속 늘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 가정의 양립, 평등한 사회생활을 강조하면서 직장 여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내건 윤석열 후보에게는 차별적인 요소는 고치고 평등의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안을 얘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일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직장 여성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습니다. 왜 아직도 어머니회라는 이름이 있는지, 학교에서도 그런 어머니회라는 이름에서 아빠가 가서 앉아있기 참에 민망한 상태잖아요. 이 후보는 우리 사회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평등 사회로 가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여성이 일터에 복귀하도록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약속했습니다. 남성들도 만약에 이제 육아 책임을 일부 분담을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걸 즐기고 또 행복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또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이제 이런 정착이 좀 돼갈 테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윤 후보 정책 행보에 대해 가타부타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차별적 요소는 고치고 평등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차별화가 젠더 이슈에 예민한 2대남 표심을 자극해 득표엔 보탬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후보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부족하고 또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자꾸 심화돼서 균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후보는 수능 시험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 수시 입시 부정을 막겠다는 교육 공약도 내놨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공약으로 편가르기 전략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신년 경제정책 구상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근로시간의 유연화 등에 관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병사 월급 200만 원과 경인선 지하화 등 이재명 후보가 먼저 한 공약도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다시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새해 첫날 인천 신항을 찾은 지 열흘 만입니다. 중도층과 부동층이 많아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공약 8가지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GTX 2신설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약했던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를 자신도 추진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인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경인선과 인천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을 지하화해서 단절된 인천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밖에 수건 사업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과 제2의료원 설립, 국립대학병원 유치, 권역별 특화 첨단 산업 육성 등도 내걸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제 얘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폐지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던 것을 의식한 듯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시간 문제는 좀 우리가 국민적인 좀 다시 좀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도 연달아 발표하며 프레임 선점에 주력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과 탈세를 막기 위한 법인 차량과 일반 차량의 번호판 구분,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입니다. 격전지인 수도권을 공략하면서 정책 경쟁에도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을 방어하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야권 인사들이 멸공을 연상시키는 인증 릴레이를 펴면서 구시대적인 선동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윤석열 후보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멸치와 콩을 사면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SNS에 올린 멸공을 연상시킨다는 해석이 나왔고 나경원 전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멸공 릴레이에 동참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놀이를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국민의힘이 가세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구시대적 편가르기라는 비판에 이어 밑도 끝도 없는 선동에 집단으로 나서는 게 공산당이랑 닮았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필요한 걸 산 것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각자가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다만 색깔론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선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가볍게 바라보는 걸 주변에서 과하게 이어간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는 것이지만은 선거 전략에 따라 가지고는 당내 구성원들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멸공 챌린지가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멸공 챌린지로 이슈를 선점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도층 민심 이탈을 일으킬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 아닌 색깔론으로 중도층 민심 위반을 부추긴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공천 1순위로 꼽히는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시작됐고 민주당은 재보궐 책임이 없는 일부 지역에 후보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정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극적 파해를 이뤄낸 국민의힘에서 다시 갈등의 불씨가 생겨났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당 최고위원회가 보류했던 서울 서초갑,
충북 청주 상당구 당협위원장에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전희경, 정우택 전 의원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 조직을 총괄하는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공천 1순위 후보로 꼽히는데 최고위원회에 보류해도 임명한 승인을 강행한 겁니다. 시기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던 지난해 12월 초로 당시 이준석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절차가 타당했는지 점검하는 동시에 조속히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제가 말한 거는 한 이번 주 목요일쯤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라고. 민주당도 재보선 일부 지역에 공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참패를 반면교사 삼아 이재명 후보가 직접 무공천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께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후보를 내지 않기보단 기책 사유가 없는 지역에는 후보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윤희숙, 곽상도 전 의원이 사퇴한 서울 서초갑과 대구 중남구에 공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재보선 후보 모집에 나서면서 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일부 지역은 단일화 협상 카드로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SNS에 대형마트에서 달걀과 파, 멸치, 또 콩을 사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이른바 멸공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아니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네, 윤 후보가 방문한 대형마트보다 자택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른 마트들도 있는 데다 육수를 위해 샀다는 멸치는 정작 조림용이었다는 게 사진으로 확인된 겁니다. 특히 윤 후보가 방문한 마트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운영하는 마트였죠. 이번 멸공 논란의 시작은 정 부회장이 올린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정 부회장은 이전에도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라는 등 외교 안보 관련 생각을 SNS에 자주 쓰곤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 온라인에서는 삼성과의 병역 문제까지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안보 이슈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 부회장이 사실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건데 실제 정 부회장은 병역 신체 검사 당시 몸무게 104kg으로 당시 면제 기준인 103kg을 고작 1kg 초과해 군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미국의 정치 용어죠. 치킨 호크를 떠올리게 간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는데요. 용감한 매인 척하는 겁쟁이 닭이라는 뜻으로 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안보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정작 군 복무를 하지 않았거나 전시 상황을 회피한 고위 정치인 또 관료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이상돈 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했습니다. 윤 후보, 이준석 대표 다 총을 만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 멸공하는 게 난 좀 듣기 거북해요. 총이라도 만져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 아마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은 다 좀 그런 생각할 거예요. 네, 사주의 SNS 논란에 신세계 이마트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은 없다면서 특히 이번 논란이 불매운동으로 번질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멸공 논란 속에 오늘 신세계 관련 주가들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입니다. 네,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은 본격적인 정책 공약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에 대해선 엇갈린 공약을 내놨는데 2030 표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교육 관련 공약들을 이제 쭉 내놨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입시까지 쫙 펼쳐졌는데 네. 평가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의 기존 교육 공약의 이제 일관성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항상 민주당 측, 뭐 진보 측, 우리가 보수 측 나눴을 때 진보 측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학 서열화의 이제 타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런 이제 좀 이 혁신에 대해서 조금 파격적인 용어들은 완화돼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특히 이제 이 좀 영유아 교육 단계에서 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다, 예. 연계한다. 이건 바람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차면 예. 연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좀 불리하지만 사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단계는 한 2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예. 3년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연계성이 필요했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이제 디지털 역량 교육. 뭐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어찌 보면 이게 뭐 보수 진보를 논외로 하고 온라인 지금 비대면 이런 부분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딩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고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공교육에 대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이게 대학에도 적용이 됩니다. 대학을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의 터전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뒤에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은 대입 과정인데 예. 올해도 이제 뭐 생명과학 문제가 좀 크게 불거졌고 이 평가원장이 사임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도 문제들은 폐지하겠다. 그런 문제가 대입의 기초 역량을 그렇죠. 확인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 입학 전형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이 이른바 조국 사태 때문에 예. 정시의 폭을 좀 확대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의외로 교육 부문에 대한 개혁은 초기에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거의 바꾸지 않는 기조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조금은 이 전반적인 교육제도의 강화 예. 이 부분에 초점이 얼마나 있다고 차별화할 수 있을지. 예.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 이 문제도 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 뭐 이렇게 맞습니다. 뭐 예산도 흐트러져 다르게 있고. 지원되고 그런 예. 상황이었죠. 그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되고 거기서부터 대학 입시까지가 네. 사실은 그 부모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맘카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여론이 빨리 확산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상당히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꼭 마음을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교약이 나왔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소확행 공약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네.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어린이가 부모의 빚을 아무것도 모른 채 네네. 법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떠맡는 경우는 없어야겠다. 예. 뭐 나의 아저씨인가요? 드라마 그렇죠. 얘기까지 꺼내면서 뭐 이제 내놨어요. 방영한 지는 조금 지난 드라마지만 워낙 이게 잘 만들어진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요즘에 OTT를 통해서 해외에 알려지면서는 심지어 뭐 스페인 최고의 파울로 코엘료 같은 예. 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나의 아저씨를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허허. 그렇게 지금 이 계속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조금 세계적으로 반향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 국내에도 마니아들이 많아요. 보고 예. 또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의 아저씨의 주인공인 그 이제 여자 가수죠. 아이유 씨가 굉장히 가난한 집에 손녀로 나오는데 정말 집안의 빚을 다 끌어안고 예. 이 악덕 사채업자에게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하는 그렇죠. 정말 이게 이 어떤 가난의 대물림 얘기가 거의 배경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도 언론에 2살 배기 아이가 본인이 무슨 이제 어떤 재정적인 의사가 있습니까? 근데 부모의 빚을 그냥 끌어안았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함께 언급을 하면서 드라마나 현실이나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조리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끊어내도록 제도화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근데 이것은 뭐 어느 국민이 봐도 대부분 공감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이야기라 이건 뭐 사회적인 반향이 예. 가능하리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이제 시작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냥 한 줄. SNS에 한 줄로 한줄 짠 공약. 이렇게 네. 보냈는데 그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는 좀 확 갈라지는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여성 공약 자체에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범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스토킹에서 시작해서 데이트 폭력 등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한 노력에 중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 쪽에도 없는 건 아니에요. 또 공권력의 검찰 조직의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공약이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앞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7글자가 딱 있다 보니까 마치 여성 정책에 반대하는 또 이게 이준석 대표가 주장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는 반페미니즘 전선에 딱 복판에 있는 일종의 투사란 말이죠. 이대남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윤 후보가 이것을 가져왔으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뒷부분에는 여성보호 공약도 없지는 않으면서 여가부 폐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자 그럼 이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양성평등부로 바꾸겠다든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물어보면은 이게 필요해서 결정한 정책입니다. 그럼 왜 필요했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고 없어진다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설명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선문답 같은 화두가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신지혜 씨라든가 이수정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대위의 핵심 간부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내보낸 상황이고. 모셔왔다가 지금 뭐 내친 상황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너무 과격한 이 공약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일파만파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도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좀 속 시원한 대책이 따라붙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공약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앞으로 좀 상황을 지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여성표를 상당히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좋은 지지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역시 이대남, 20대, 30대 남성들을 주 타겟으로 요새 그런데 계속 겨누고 말씀하신 있고. 대로 이게 선대위를 계속 불리던 시절에는 주로 마치 페미니스트 진영까지도 흡수하는 모양새로 갔다가 이준석 대표와 극적인 의총 말미에 봉합이 되고서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공약으로 간판 공약처럼 박히는 저런 상황에서 지금 약간은 혼선이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의 입장은 뭐냐. 이것을 봉합하기 위한 이 어떤 정책적인 절충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게 좀 물음표가 찍히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윤석열 후보가 한다면서 여기에 맞습니다. 이제 뭐 전체적인 것들이 쫙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게 상대가 있는 경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를 보자고요. 이미 저 신년 기자회견 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 광명 소화동의 기아자동차에서 했었죠.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이 IMF를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선언을 했던 장소를 두고 여기서 이야기한 두 가지 키워드가 하나는 경제, 하나는 통합, 방점이 이렇게 찍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기에 대항마인 윤석열 후보가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상황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일 뚜껑을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와 통합인데 똑같은 걸 얘기하면은 이게 아류가 되는 것이고 차별화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사실은 통합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 통합. 그런데 문제는 제일 핵심은 지금까지의 윤석열 후보의 핵심은 정권 교체가 방점이었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본인의 가치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공정과 상식, 하나 더 한다면 정의.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모호하게 추상적인 키워드만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공정 문제가 나오면 그럼 가족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냐.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기자들과 또 1분 1답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선대위 해체 기자회견은 1분 1답을 잘했어요. 의외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좀 부족한 질문도 있고 넘치는 질문도 있고 했지만 잘 대응을 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에서도 자 어떤 키워드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관전 포인트 하나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어떻게 이제 끌어갈 것이냐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건 기자회견이고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기다리는 거는 자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후보들끼리 한번 토론이죠. 토론을 붙어보고 그러면 어떤 공약이 더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비전이 뚜렷한지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언제쯤 시작이 될까요? 심지어는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대장동만 가지고 토론합시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받을 리가 없는 제안인데도 받았어요. 공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응하겠다. 대신에 이제 대장동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토론이 이어진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정책 토론. 당신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펼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건데 지금 선대위 지난번 논란도 그렇고 본인들끼리는 봉합을 하고 화해하고 좋은데 기다리는 국민들에게는 주말 지나서 이제 공약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성가족부 폐지 이유는 뭔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되는지, 지금 여가부의 어떤 폐단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연하게
한 줄 공약은요 너무 좀 불편하고 불친절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털어야 되고 내일 그 질문 나올 겁니다. 토론은 언제 시작합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이 질문 받았고요. 예. 3번의 법정 토론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더 할 겁니다. 여기에 권영세 이 선거대책본부장은 무제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럼 사실은 내일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월 15일 이후에는 법정 토론 3번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월 중반에 시작한들 설 명절 끼고 한 달 동안 몇 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런가요?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는 네. 대표끼리도 한번 합시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송 이거는 대표한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송영길 대표가 받으면서 방송에서 사실 그 이 대표 토론을 몇 번 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대표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인데 이거 지금 후보 공약이잖아요. 예. 대표가 이야기하면 대리 전원이 돼버리는 것인데 후보 본인이 이야기하고 궁금한 점은 또 상대 후보의 질문을 받고 답변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대표 토론이 보완적인 토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먼저 후보 토론이 잡힌 이후에 필요하다면 대표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예. 대리 토론을 하는 걸 국민들이 지금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내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는 여야 이제 유력 후보 모두 신년 기자회견을 마쳤으니까 적어도 차주 이후에는 차주라고 해도요 1월 17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1월이 중후반으로 넘어가요. 예. 설 명절 전후하고 제가 보기에는 한 서너 번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잡으면 법정 토론 외에 바로 시작하기 위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촉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윤보리 앵커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갑자기 마트에 가가지고 뭐 달걀 사고 파 사고 멸치 사고 콩 네네. 사고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관심은 끌 수 있는데 네. 어떤 효과를 갖고 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효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중평입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이거 좀 불안해는 하는데 이거를 선도한 지금 이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의 경우에 지금 오늘 어떤 오너 리스크라는 이름이 붙어버렸어요. 본인의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일개 시민으로서 자 나는 멸공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약간 장난스럽긴 하지만 이게 중국 관련 캡처 사진에 예. 해시태그 멸공이 붙었다가 삭제됐다가 복구돼서 자, 이게 왜 삭제됐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 SNS 업체가 답변할 문제입니다만 문제는 이게 그럼 신세계 입장에서 정영진 부회장 입장에서 뭐가 좋으냐 이거예요. 문제는 본인은 감정을 그냥 토로한 것일 수는 있어요. 주가가 지금 7% 빠졌다는 기사가 예. 오늘 나옵니다. 오너 리스크다. 그럼 이게 종업원들과 주주들에게는 이익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정치권으로 옮겨가서 자, 이거 잘했다고 지금 이거를 이제 릴레이로 따라합니다. 근데 예. 본인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한 걸 샀을 뿐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예. 그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우리 윤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 조림용 멸치를 사고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당장 이게 생활 밀착형 발언으로도 앞뒤가 틀린데 차라리 저는 윤 후보가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합니까? 지금 이 뭐 SNS 릴레이 한다고 법적 처벌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본인이 그러면 숨길 게 없잖아요. 그럼 직접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자 보시는 그대로 이해하시는 대로 이 안엔 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멸공을 주장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달걀, 파, 멸치, 콩인데 안에 앞에 달파는 예. 예를 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그룹을 그렇죠. 지칭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해석이에요. 인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야권 후보 인사들이 릴레이를 하면서 모두 다 달파 멸콩, 달파 멸콩 이걸 지금 무슨 구호처럼 외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럼 이게 어떤 메시지로 이해하라는 것인지 그거는 설명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이제 요 다음부터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뭔가 조금씩 네. 변화가 있으면 이게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인 영향도 좀 있었는지는 그렇습니다. 드러나겠죠. 그나저나 그 여론조사를 얘기해 보자면 네. 윤석열 후보는 확실히 내용을 봉합한 다음에는 네. 멈춘 게 이제 진정이 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안철수 후보는 막 올라가다가 국민의힘 쪽에서 진정되니까 네. 급격한 상승세를 조금 사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런가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예. 대폭 움직인 건 아니에요. 안철수 후보의 이 상승폭이 상당히 이제 거세다가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확실히 트레이드 오프 관계, 시소 게임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예. 그러니까 윤 후보가 빠지면 거의 그만큼 조금 부족하게 안 후보에게 가고, 그리고 윤 후보의 이 하락이 멈추고
약간 소폭 상승하면 안 후보가 그만큼 약간 빠지는 느낌이 너무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야권 지지층이 윤이냐 아니냐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는 조금 더 치고 올라가서 2, 3위가 좀 더 격차가 좁혀져야 빅딜을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3강구도로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면 마지막 순간 어느 시점인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안 후보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자력으로 이기기는 힘든 구도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는 두 자릿수 지지율에서 버티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번의 기회는 올 거예요. 그리고 윤 후보의 입장에서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 선대위가 이제 선대본으로 바뀌면서 내홍은 줄였는데 문제는 이 내홍이 결합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납득은 아직 물음표입니다. 지금 공약으로 그것을 메꿔 나가는데 확실히 될지 그럼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선거의 공약을 윤석열화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게 아마 이번 주부터 차주 지지율에 오롯이 담길 거거든요. 단일화도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단일화 좋은데 어느 쪽으로 단일화할 거냐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묘하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뭐 공동정부 아이디어도 나오고 상당한 이제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서울시장 재보선 때 다 나왔던 메뉴들이어서 국민들에게 이게 좀 컨벤션 효과가 있게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좀 절충형 결합의 모델을 가지고는 납득이 어렵다. 왜냐하면은 뭐 이 연합 정부가 국내에 있어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DJP 모델을 얘기한다고는 하는데 그럼 과연 뭐 안철수 총리 체제가 가능한 건지 좀 청사진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 최악의 초미세먼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 눈이 오겠고 이후 영하 10도 안팎의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내일 출근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하늘에 회색 장막이 들이운 듯 도심 전체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태양도 잿빛을 잃었고 강 건너 건물은 윤곽조차 흐릿합니다.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한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짙어진 겁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내륙은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6배 이상 높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방에는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와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됐습니다. 수일째 이어진 올해 최악의 초미세먼지는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오후부터는 청정한 북서기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미세먼지 대신 추위와 빙판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눈이 내려 쌓인 뒤 기온이 급강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제주 산간에 최고 30cm 이상, 강원과 충남 서해안, 호남 서해안에 최고 5cm의 눈이 내리고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륙으로는 눈의 양이 많지 않지만 출근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많아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질 전망입니다. 11일 새벽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눈이 그친 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져 추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밤사이 내린 눈이 얼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번 한파는 수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절정을 이룬 뒤 주 후반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또 한파 속에 목요일에는 서울 등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예보돼 있어 당분간은 추위와 눈, 빙판에 대한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최근 이어진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빙벽이 많은데요. 주말 휴일이면 겨울 산악 동호인들이 몰리며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구에 있는 인공 빙벽입니다.
동료 등반객들이 다친 사람을 구급차로 옮깁니다. 지난 일요일 빙벽을 오르던 50대 등반객이 7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개방 하루 만이었습니다. 어디가 다치신 거예요? 자세는 모르겠어요. 수술다고 얘기는 듣는 것밖에 모르겠는데. 양구 사고 전날 강원도 원주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50대 등반객이 3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졌습니다. 최근 이어진 한파에 이름난 빙벽이 하나둘 문을 열면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빙벽 등반은 장시간 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빙이나 고드름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등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고가 난 빙벽은 민간단체나 동호회 등이 자체 운영하는 인공 빙벽이었습니다. 코로나19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연 빙벽은 출입을 막은 곳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 일부 개방된 얼음 절벽에 동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빙벽 폐쇄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지 입구에도 부착을 해놨고요. 전망대에서 그쪽에도 지금 빙벽 금지라고 지금 부착을 해놓은 상태고 전화 오는 것들에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파와 함께 설악산 형제폭포 등 한 해 수천 명이 찾는 유명 빙벽도 오는 주말부터 개방할 예정. 빙벽이 가장 많은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5년 이후 낙상 등 안전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골절이나 저체온증, 돌입사고에 따른 산악구조대 출동은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본인 능력에 맞는 등반지를 선택하고 단독 산행을 피하며 무엇보다 안전장구를 반드시 점검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 발생으로 소방대원 3명이 순직한 지 닷새 만에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감식반은 우선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부터 확인했는데 인화물질이나 가스 폭발 등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감식 범위를 위층으로 확대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하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감식 요원들이 까맣게 그을린 물류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건물 안전 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선 겁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3명이 희생된 지 나흘 만입니다. 합동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건물 1층을 중심으로 감식을 진행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합동 감식은 5시간여 만인 오후 4시쯤 끝났습니다. 첫날 감식은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 냉동 창고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목한 장소부터 확인한 건데 현장에서 가스통이나 전열 기구, 인화 물질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식 과정에서 LPG 가스통 자체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오늘 감식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동 감식 대상은 다른 층으로 확대됩니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이 파악되면 불길이 잡혔다가 갑자기 확산한 이유도 함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공사 기한을 맞추느라 공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것은 아닌지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자료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장 관리 문서에 기록된 작업 외에 보고되지 않은 작업이 진행됐는지도 CCTV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제 드디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축적된 수사 내용이 이제 본인을 불러서 막 캐 물어야 된다는 뜻인지 다 했는데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마지막으로 본인을 한번 소환해야겠지. 이런 뜻이 됩니까?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범으로 보이는 이정필 건호수 회장이 12월 초에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면 12월 초에 기소 전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 전에 하는 게 맞는데 늦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자보다는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불러서 불기소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은 아마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다, 더 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은데 일반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는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 이런 혐의들 다 부인하시는 거죠. 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럼 뭘 조사를 하긴 할 텐데 뭘 조사합니까? 자,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건다고 하죠.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뭔가 수법을 건다든지 막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허위 공시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데 시세 조정을 한 사람이 권오수하고 이정필 등등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독특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맡겼을 때 수탁했을 때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시세 조정되는 걸 알면서 돈 맡기면 같이 공범이 돼 처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정필이하고 권오수는 이미 이제 기소가 됐고 범죄가 되는데 만약에 그 돈이 시세 조정했을 걸 알면서도 돈을 10억여 원을 맡겼다면 김건희 씨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을 이제 아마 앞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투자로 아는 사람한테 그냥 건네줬을 뿐이다 아니면 그런 데다 쓰라고 내가 밀어준 거다.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윤석열 후보의 처가 관련 리스크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장모와 부인이 엉켜 있는 사건들 이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는 아파트 단지의 투기 문제였고 두 번째는 개발 부담금이 왜 그 회사에만 면제가 되다시피 하는 거냐라는 게 이제 2차였고 이번에 또 3차로 또 차명 거래에 대한 아마 부동산 실명법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 단체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거는 양평에 관련된 토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은 뭐 어떠한 경우든지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아예 이제 제3자한테 넘긴 것으로 의심이 되고 이것도 조사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 자금을 누가 됐든지 만약에 장모 최 씨가 됐는데 명의만 딴 사람이 보유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 딴 사람이 냈다 그러면 명의신탁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이거 말고도 탈세도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팡하고 관련된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그러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탈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 조치가 돼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고.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는데 그래서 1차, 2차, 3차로 시민단체가 3번을 고발한 순차적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개인 관련해서는 도대체 쭉 적어내는 이력들 중에 어느 게 딱 실체적인 어떤 진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안양대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임용이 될 때 이런 서류를 제출을 했던가요? 라고 확인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해 말에 이제 이런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안양대학교가 문제되는 게 2013년, 2015년까지 재직을 했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제출했다 그러면 위조죄나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 정도가 됩니다. 7년.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교직원 얘기에 따르면 조금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것 같다라고 교원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안양대도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법적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가장 간단해요.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면 7년이 넘어가 버리면 처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냈느냐, 시간이 혹시 지났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인한 게 아니냐라고 교원 A 씨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고 뭐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의 첫 번째 공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도 등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잠깐 한번 보시죠.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도 박 변호사께서 가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걸 따라서 수사가 계속 쫓아가던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보여요. 자,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는 지금 보면 밖에서 돌았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중에 예. 이 밖에서 이 재판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이 포착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찰 조사 자체가 또 기소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진술에 따라 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 녹취록의 어떤 증거 능력 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복사를 좀 해달라고 변호인 측이 요청을 했어요. 김만배나 이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요. 예. 이번에 법원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녹취 파일을 갖고 와가지고 녹취를 뜬 다음에 그것을 볼 겁니다. 예. 본 다음에 변호할 때 이런 녹취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증거 능력 부분도 다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늘도 화제가 됐습니다만은 김만배 측 변호인은 네. 아니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쪽에서 만들어 갖고 내려온 걸 갖다 그대로 그냥 따라서 투자를 했을 뿐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 쪽 입장이라면 아니 그것은 이득을 갖다가 시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만든 조항들이다.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엉키겠군요.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첫 재판이거든요. 정식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인보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김만배의 가장 중요한 범죄 중 하나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인데 사실은 배임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상황은 좀 달리 보여요. 공범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방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부인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좀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인해놓고 다시 또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그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를 변호사는 하긴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 초과이익 환수하는 그 조항을 말하는 것이다. 예. 또 이재명이 아니고 성남시 지침이다라고 좀 변경을 했어요. 아무튼 자기는 몸통은 아니고 꼬리다라는 얘기인 것 꼬리도 같네요. 아니고 어쩌면 저 배임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지사 지금 뭐 혐의는 아직 없습니다. 뭐가 드러난 건 없지만 김만배 지금 전 대표가 만약에 죄가 된다면 좀 같이 가는 모양새예요. 김만배가 무죄면 이재명 지금 후보는 아예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김만배가 유죄면 거기서 좀 더 이재명은 가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이재명이 더 따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정진상 부실장 이제 이미 이재명 후보의 이제 사실상 측근이라면 측근이었던 사람인데 소환 조사를 빨리 해서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소환 조사가 늦어지느냐? 아니면 사실상 휴대폰을 유동규 씨가 들고 있다가 내던졌을 때 끝까지 통화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계속 공격입니다. 오해된 측면이 있어요. 입건된 부분이 지금 통화 내역, 그건 배임죄 등 뭐가 증거인멸이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통화를 했다 해가지고 그게 증거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통화를 녹음을 해야지만이 뭐 좀 봐주십시오, 뭐 숨으십시오. 그게 된다면 증거가 되는데 이 지금 포렌식 한 거는 통화를 했다, 몇 번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입건한 게 아니에요. 입건이 된 게 뭐냐면 항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퇴직하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직권남용죄로 입건이 됐는데 그거는 지금 또 얘기되는 것 중에 뭐가 문제냐,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첫 번째는 항무성 사장이 당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공소시효도 이것도 7년입니다.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6일 정도 공소시효 만료가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직권남용죄를 부르기도 뭐예요. 범죄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도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배임이나 증거인멸적 부분은 아직 입건도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가 전국과 수도권은 매우 높음에서 중간으로, 비수도권 역시 중간에서 낮음으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부는 유행 규모와 의료 역량,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007명. 나흘 연속 3,000명대이고 일주일 전보다 100명 넘게, 2주 전보다 1,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48일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5명 줄어 786명으로 12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34일 만에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주간 단위로 봐도 코로나19 신규 환자 규모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연장 이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행 규모가 점진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안정세를 보였고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82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대응 역량 대비 코로나19 발생 비율도 수도권의 경우 한때 140%대까지 올랐다가 30%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의료진들께서 병상 확보에 기꺼이 도와주셨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 패스와 거리두기 3차 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백신 3차 접종 확대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도 한때 30%대 중반까지 올랐는데 10%대 중반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지표를 반영해 지난주 주간 위험도를 전국과 수도권은 2단계씩 낮춰 중간으로, 비수도권은 1단계 낮춰 낮음으로 평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의료 역량,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한 주 만에 3배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비한 의료와 방역 대응 계획을 수립해 이번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선 이미 우세종을 넘어 9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유입 사례 중에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새 90%에 근접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바이러스 검출률 역시 한 주 사이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델타와 오미크론이 섞인 잡종 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도 나온 가운데 두 변이가 함께 유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병상에 입원시킬 때 오미크론과 델타 감염자가 같이 계시게 되면은 서로 간에 또 교차 감염이 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동시 감염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이 이달 안에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말 시작되는 설 연휴를 오미크론 확산의 중대 변수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비록 최근에 여러 방역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어도 순식간에 닥쳐올 오미크론의 파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관리와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새로 짜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데 대비해 하루에 처리 가능한 PCR 검사를 현재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리고 신속 항원 검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나누어 맞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결정해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됐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이어서 처벌이 없지만 현장에선 바뀐 조치를 모르고 온 손님들에게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안내 직원이 일일이 불러 세웁니다. 출입 등록을 하고 체온을 잰 뒤에도 백신 접종자인지 꼭 확인합니다. 접종 완료자입니다. 접종 완료 음성이 안 뜨는 손님이 들어가려 하자 황급히 불러 세우기도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 겁니다. 이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특히 접종 완료 앱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QR 잘 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과한 처사라기보다는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좀 가게 되는 길이지 않을까. 불가피한 사정으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아니면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마트에 오지 못하면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미 방역 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는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단속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방역 패스 조건에 미달이 된 듯 좀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었고요. 그 방역 패스라는 게 좀 실효성이 현장에서 얼마나 있는지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연일 방역 패스를 강화해온 정부 방침은 이번 주 법원 판단에 따라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방역 패스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한 법원이 이번 주 다른 시설에 대한 판단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또 한 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가 중단될 거로 보여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 차별 문제를 의식한 듯 치료비나 검사비 부담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일부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확대되면서 미접종자 이용에 불편이 커져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라는 미접종자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미접종자만이 감염에 취약하고 전파 위험을 키우는가입니다. 전 국민 84%가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 제한이 유행 규모를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돌파 감염보다 미접종자 감염 때 중증화율이 5배, 사망률은 4배나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 중 미접종자는 6%에 불과하지만 이분들이 지난 2개월간 발생한 확진자의 30%를 차지하였고 중환자와 사망자 중 53%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을 막고 실제 확진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되는데 지난해 12월 6일 실시한 방역 패스 확대가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실시한 강화된 거리 두기로 감소세를 굳혔지만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이 같은 조치는 민생 경제의 피해가 막대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상 회복을 하기 위해서 거리 두기를 대신해서 우선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방역 전략 수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거리 두기 조치부터 해제한 뒤 방역 패스를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18살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하게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의학적 사유에 길랑발의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미접종자에게 진단검사나 감염 치료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은 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선지급 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예고한 대로 55만 업체에 5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예고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지난해 4분기에 입은 손실과 올해 1분기에 예상되는 손실을 250만 원씩 산정해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연 1% 저금리로 5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500만 원을 먼저 받았는데 손실이 300만 원으로 확정됐다면 나머지 200만 원은 월 이자 1,660원을 내면서 5년 안에 갚으면 되는 겁니다. 신용 점수, 보증 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첫 닷새가는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순서대로 진행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이번 선지급 외에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 추가 대상자들은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사 중에 한 곳이 법정 제재를 받았습니다. 자, 그게 설교 방송이냐? 선동 방송이지. 대체 예배 설교에서 뭐라고 했길래 설교 방송이 정치 선동 방송이라는 혹평을 받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3월 9일 선거에서 정권 교체 해야만 이런 거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 굵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그간에 경험한 최악의 방송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도대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기독교 공명선거 감시단 사이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십시오.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날 벌어진 것들만 따져보면 예배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한테 마이크를 주면서 다 한마디씩 하라고 했습니다. 예, 신고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나오면 내가 물고 늘어져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겠다라고 또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됐습니다. 기독교 공명선거 감시단은 매주 주요 40개 대형 교회의 설교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10건씩 계속 지적과 신고, 고발이 되고 있는데 보시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요게 무슨 말일까요? 예,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선이 가까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되려면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나름대로 눈치가 있어서 그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것이 공정한 걸까요? 아무튼 교회에서 정치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설교,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 신앙 간증도 대선 기간에는 좀 자제시켜야 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그건 큰일 나죠. 그다음에 헌금을 하더라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늘 하던 만큼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남의 교회 가서 막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 또 보십시오. 후보가 큰 교회를 갖다 전국 교회를 매번 도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보나 국회의원들이 왔더라도 일어나서 인사를 시키지 말고 그냥 누구누구 와서 예배 보고 있습니다 정도로 소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예배 참석했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고, 그다음에 그 종교에 대해서 뭔가 정책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그 종교의 대표기관을 여러 차례고 방문해서 잘 의견을 들어오면 되는 거죠.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 씨가 미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거머쥐며 우리 드라마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골든글로브 시상식 자체는 유례없는 보이콧 사태 속에 썰렁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초의 비영어권 작품상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미국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배우 오영수가 한국 배우 최초로 배우상을 거머쥐면서 드라마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지금까지 골든글로브에서 한국계 배우인 샌드라 오, 아쿠아피나가 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배우가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드라마계에는 큰 의미를 남겼지만 올해 골든글로브는 초라하게 끝났습니다. 인종차별, 성차별 논란이 불거지면서 할리우드 영화계 보이콧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TV 생중계까지 취소돼 썰렁한 시상식이 됐습니다. Which revealed that the group did not currently have a single black member in their nearly 90-member body. If it is not televised, will anyone care?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골든글로브는 백인 위주의 시상식으로 늘 비판의 중심에 섰습니다. 기생충과 미나리 역시 영어 대사가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주요 부문 후보에는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인종차별 개선 등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백인과 영어권 작품이 수상을 휩쓸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제는 그들만의 시상식으로까지 전락한 골든글로브. 다시 이름에 걸맞은 권위를 되찾을지 세계 영화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상장된 지 한 달 만에 매각해 400억 원을 챙긴 류영준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어느새 공룡이 돼버린 카카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여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카카오페이 유영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8명은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44만 주를 매각했습니다. 상장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주당 5천 원에 취득한 주식을 20만 4천 원에 매도해 878억 원의 차익을 봤는데 특히 유 대표는 460억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카카오페이 주식은 하락세로 돌아서 지금은 1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신임 공동대표로 내정됐던 유 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넘어가려 했습니다. 유 대표는 사내 간담회에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을 모든 분께 송구하며 상장사 경영진으로서 가져야 할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가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국민연금 측의 선임 반대를 촉구하자 결국 유 대표는 카카오 대표 내정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 먹튀 사건은 소액 주주를 무시하는 심각한 모럴 해저드입니다. 대표 사퇴에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주주가치 제고가 있어야 하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다만 유 대표는 현 카카오페이 대표직은 임기 만료인 오늘 3월까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지배구조 문제와 골목상권 침해로 숱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기 반성과 함께 새 출발을 다짐했지만 이번 먹튀 논란으로 겉만 번듯할 뿐 이속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다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경찰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이모 씨가 소유했던 건물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가 빼돌렸던 금괴 가운데 아직 못 찾은 354kg, 280억여 원어치의 행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경기 파주시 목동동 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조금 전 8시부터 저 뒤에 있는 저 건물을 비롯해 세 곳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란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경찰들이 현관으로 들어갔는데요. 동생 부부가 소유하고 있고 또 여동생이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전해진 건물입니다. 해당 건물 꼭대기층에 동생 부부가 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원래 오스템 임플란트 자금 담당 직원 45살 이모 씨가 소유하다가 지난 12월 9일 잠적하기 직전 여동생에게 증여한 건물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하는 건 오늘 사라진 금괴 행방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진술을 바탕으로 앞서 오후에 외근팀을 파견했고 경찰은 금괴의 소재를 확인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는 1kg 금괴는 모두 354개, 280여 원 어치입니다. 이 씨가 지난 3월부터 횡령한 1,980억 원 가운데 680억 원으로 사들인 851개의 일부인데요.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이씨를 검거한 파주시 은신처에서 금괴의 일부를 발견했지만 나머지는 닷새째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씨 진술을 통해 나머지 금괴의 행방을 찾게 되면 횡령한 돈 환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목동동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상태로 입국하려던 조코비치의 입국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여전히 비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조코비치에 대한 입국 비자 취소 결정은 비합리적이다. 법원은 테니스 왕제 편이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심리에서 조코비치 측은 지난달 코로나19에 확진돼 백신 접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추방 대상자를 구금하는 호텔에 갇혔던 조코비치는 자유를 얻었고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법원은 또 여권과 소지품을 돌려주고 소송 비용도 호주 정부가 내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코비치가 17일 시작되는 호주 오픈에 참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호주 정부는 이민부 장관 직권으로 비자를 취소할지 검토하겠다며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노리는 조코비치가 과연 그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미접종자 조코비치와 호주 정부와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시청자 의견 전해드립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걸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발표됐었죠. 0277님, 부모의 채무를 미성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전에 지게 하는 겁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선 후보의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공약과 관련해 끝자리 1370번님. 병사 월급 200만 원, 그 돈은 누가 만들어내나요? 그만큼 국민 세금 걷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멸공 논란 관련해서 6518님. 선거 때마다 나오는 색깔론이네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입니다. 0277님, 오늘 3차 백신 접종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백신을 접종합시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취재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